안녕하세요. 과학으로 보는 세상시 알면 알수록 신기하고 즐거운 과학 이야기 들고 찾아왔습니다. 날이 갈수록 기술이 발전하면서 현대인들의 일상도 편리하고 윤택해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또 문제점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동전의 양면처럼 편리함 이면에는 불편한 진실들이 따라오기 마련인데요.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환경 문제겠죠? 맞습니다. 그것 외에도 미처 생각지 못했던 새로운 위험들이 우리 일상 속에 도사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것에 대해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 바로 이겁니다. 네. 오늘은 우리 일상생활에 널리 퍼져 있는 환경 호르몬은 과연 무엇이고 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저도 궁금한 게 참 많은데요. 환경 호르몬에 대한 유익한 정보 알아보겠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세상은 몽땅 온통 과학입니다를 늘 외치고 있는 최은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와, 처음부터 뭔가 파이팅이 넘치시는데요. 예,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옆에 한 분이 또 나와 계시네요. 네, 저는 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오염으로부터 지구를 지키는 히어로는 아니고 화학자인 한국화학연구원의 오동엽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박사님께서 지구를 지키실 시간이신데 이렇게 네.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창현 씨는 자취생이잖아요. 네. 아무래도 배달 음식 많이 먹을 거고 그러다 보면 일회용품 많이 쓰지 않아요? 실제로 많은 자취생들이 이 배달 음식 시켜 먹으면 플라스틱 때문에 환경 호르몬 걱정이 좀 많더라고요. 저도 그중 한 명이라서 배달 음식 먹을 때는 웬만하면 덜어 먹을 수 있는 거는 사기 그릇에 덜어 먹거나 다 먹은 다음에는 최대한 그래도 깨끗하게 이 플라스틱 그릇을 좀 설거지를 한 다음에 분리수거를 하곤 합니다. 그래도 우리 창현 씨 나름대로 또 노력을 하네요. 네. 네. 배 교수님은 어떠세요? 간호학과 교수님이시다 보니까 왠지 건강에 더 신경 쓰실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건강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안 그래도 오늘 환경 호르몬 방송한다고 하니까 제 아내가 유독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었는데 그래요? 네. 평소에도 환경 호르몬에 굉장히 좀 민감하고 되게 신경을 많이 쓰는 그러한 습관이 좀 있어서 오늘 귀 쫑긋 세우고 잘 배우고 오라는 특명을 받았습니다. 네. 내가 열심히 배워갈게. 네, 우리 교수님도 이렇게 사랑이 넘치십니다. 환경 호르몬이라는 단어 사실은 뉴스나 뭐 매스컴에서 많이 다루고 있어서 뭐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모르시는 분은 없을 테지만 막연하게 위험하다라는 생각만 하지 정확히 뭔지는 잘 모르겠거든요. 환경호르몬은 이제 공식적 용어는 아닙니다. 학술적 공식적 용어로는 이제 내분비계 장애 물질 혹은 교란 물질이라고 해요. 이 내분비계 호르몬이라는 거는 우리 몸에서 어떤 성장이라든지 아니면 성과 관련된 뭐 생식과 관련된 그러한 물질들인데 외부에서 들어온 화학 물질들이 양치기 소년처럼 이 호르몬이 척을 해서 적절하지 않은 시기에 성장이 필요한 시기에 호르몬이 나와줘야 돼. 그렇지 않은 시기에 호르몬처럼 작용하거나 아니면 성별이 다른 호르몬으로 작용해서 이런 생식과 성장에 악영향을 미치는 가짜 호르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게 약간 좀 이해가 잘 안 됐던 게 네. 진짜 호르몬이 정상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걸 네. 환경 호르몬이 들어와서 네. 어떠한 원리로 이렇게 가짜 행세를 하는지 그리고 네. 우리 몸은 그거를 못 알아차리는지 네. 궁금합니다. 호르몬이 우리 몸의 어떤 기관에 가서 이렇게 이런 작동을 하세요라고 하는 게 열쇠, 자물쇠 이론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호르몬, 특정 모양을 가진 호르몬이 거기에 가서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지면 이제 걔가 이제 뭐 생식 작용이라든지 성장 작용을 시작하게 되는데
공교롭게 이렇게 외부에서 들어온 화학 물질이 호르몬과 너무 닮았어요. 너무 닮아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되겠구나라고 몸이 착각을 하게 되고 그러한 오작동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외부에서 들어온 물질은 간에서 해독되긴 하지만 해독되기 전 단계에서 이제 각각 기관에 가서 그런 오작동을 발생시키는 겁니다. 보통 환경 호르몬이 다들 위험하다, 무섭다라고 표현하는데 저는 이 가장 큰 무서운 이유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저는 맞아요. 생각을 해요. 뭐 황사나 미세먼지 이런 거는 몸으로 살짝 느낄 수라도 있는데 이 환경 호르몬은 안 보이다 보니까 뭐 보이지 않는 적, 뭐 침묵의 살인자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는 새에 환경 호르몬이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결국 악영향을 주는 거겠죠? 역시 스마트하신 학생분이라서 이렇게 차곡차곡 이런 아주 좋은 표현을 쓰셨는데요. 네. 근데 진짜 우리 몸에서 계속 쌓이는 게 문제거든요. 그런데 환경 호르몬이 일단 종류가 너무 많잖아요. 많아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종류에 따라서 좀 이제 차이는 있는데 어떤 거는 좀 몸에서 잘 배출이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중금속이나 농약 종류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의 지방 조직하고 결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또 증폭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몸에 오래 남아있게 된다는 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다행한 거는 우리나라 식약처가 정말 대단한 곳입니다. 그래서 정말 문제가 될 만한 것 또 이제 연구가 좀 진행된 그런 환경 호르몬 같은 경우에는 규제를 다 해요. 이제 뭐 일정 기준 이상은 노출되면 안 된다. 그리고 거기에 맞추어서 여러 가지 제품이나 식품들을 생산하게 만들고 이런 규제를 다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나치게 많은 배달 음식, 네, 맞아요. 또 이제 지나치게 많은 여러 가지 인스턴트 그 식품들도 많이 접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경로로 얼마만큼 노출될지 모르고 그다음에 또 이게 그다음 우리가 뭐 10년 살고 20년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요즘에는 워낙에 수명이 길어서 120년 살지 않을까 지금 다들 오히려 걱정을 하잖아요. 네. 네. 그럴 정도이기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조금씩 계속 노출되는데 이게 잘 배출되지 않는 게 문제라는 거죠. 네. 소장님, 그렇게 해서 체내에 이제 환경 호르몬이 축적이 되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끼쳐서 또 어떤 질병을 유발하는지 그 부분도 많이들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주요한 거 4가지를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장 뭐냐 요금이 되고 장 뭐냐 요금이 되고 네. 네. 생식 기능 저하, 암, 그리고 또 대사 질환 또 한 가지가 ADHD입니다. 안 좋은 것들은 다 있네요. 그러게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제일 첫 번째가 생식 기능 저하잖아요. 네, 이거 관련된 뭐 연구가 정말 많은데요. 일단 이제 뭐 이른바 그 수컷지의 암컷화라고 이제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수컷지를 태아시기 하고 그 다음에 출생 직후에 이제 뭐 비스페놀 A와 같은 환경 호르몬에 노출시켰을 경우에 수컷지인데 암컷지처럼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죠. 네, 그런 식의 이제 이 생식 기능에서 뭔가 이제 교란이 생기는 거죠. 또 한 가지가 또 암이거든요. 네, 근데 이 호르몬 이상을 일으키면서 암이 이제 또 생길 수가 있게 되는데 환경 호르몬의 영향을 특히 많이 받는 암은 유방암이나 전립선암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이제 그 호르몬 이상으로 인한 유방암도 주변에 대단히 많이 이제 또 그 발생을 하고 있는 유방암 환자들도 많이 이제 생기고 있는 현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모두 환경 호르몬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환경 호르몬이 암까지 유발한다고 하니까 갑자기 정신이 정말 번쩍 드는 것 네. 같습니다. 맞아요. 환경 호르몬이 정말 만만한 녀석이 아니네요. 오동혁 박사님, 네. 이러한 환경 호르몬이 또 다른 어떤 질환을 유발할 수 있을까요? 당장 떠오르는 건 대사 질환인데요. 대사라고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똑같은 양의 밥을 먹고 똑같은 양의 운동을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좀 살이 많이 찌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살이 좀 덜 찌는 게 있는데 맞아요. 네. 이게 이제 호르몬의 작용에 의해서 대사를 좀 빠르게 하거나 느리게 하는 것들을 역시 호르몬이 관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현대인들이 과거의 분들에 비해서 좀 운동량이 적고 밥을 많이 먹는 경향 때문에 비만이 증가하고 있지만 최근에 많은 연구자들이 밝혀낸 거에 의하면 환경 호르몬이 대사에 작용해서 대사를 저해함으로써 이제 충분히 운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살이 찐다는 보고들이 많아졌고 그리고 또 다른 어떤 연구에 따르면 이제 지방 세포가 이제 좀 더 팽창하고 많아진다는 결과까지 밝혀져서 이렇게 살이 찌는데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이 찌는 게 여러분만의 잘못은 아니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위안이 되네요. 큰 위안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사실 좀 1+1 같은 느낌인 게 네. 배달 음식을 시켜 먹으면 보통 네. 그 살이 많이 찌는 음식들을 시켜 먹잖아요. 뭐 그쵸. 치킨, 네. 피자. 그런데 그런 음식들이 플라스틱 용기에 오니까 아 이거 안 찔래 안 찔 수가 없겠는데. 안 좋은 쪽으로 1+1이군요. 네 맞습니다. 네. 주의력 결핍 및 과잉 행동 장애라고 하는 ADH라는 병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 전두엽이라고 하는 저희 뇌 앞부분에 있는 부분인데 이게 집중력을 관장하고 그리고 좀 약간 산만한 행동을 억제하는 그러한 겁니다. 보통 유전적으로도 이제 어린이 시절에 한 10% 미만으로 좀 겪고 이제 성인이 되면 좀 차차 나아진다고 하는데 이 비율도 이제 환경 호르몬 노출에 의해서 증가됐다는 보고가 나와서 아무래도 이제 태아 시절에 어떤 부모님으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이제 성장을 덜 한다거나 아니면 어린이 때 그 환경 호르몬 영향으로 이제 전두엽 성장이 조금 방해되지 않았나 이런 연구 결과들이 밝혀지고 있고 이제 단국대 그 의대에서 어떤 화학 물질들이 영향을 미쳤는지 이제 ADH에 영향을 미쳤는지 케미칼 한 13개 정도를 이제 빅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케미칼들 학술지들을 조사했어요. 그 결과 한 13개 중에 10개 정도가 이제 환경 호르몬이었다는 사실을 밝혀졌습니다. 와, 환경 호르몬이 ADHD에도 영향을 네. 줄 수 있다는 거 오늘 처음 알았어요. 그러네요. 예. 박사님, 환경 호르몬이 정말 다양한 질병으로 이어지는 것 같은데 그런데 환경 호르몬에 언제 노출되느냐에 따라서 또 그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던데 이거는 네. 무슨 얘기인가요?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2세도 가졌고 충분히 이제 영향을 좀 받아도 이제 저만 이제 잘못되면 그만인데 네. 이제 앞으로 이제 2세를 가져야 되는 분들 그리고 이제 출산을 앞두신 분 같은 경우에는 출산 시기에 이제 노출이 되면 이제 태아에 영향을 미쳐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난임이라든지 이런 현상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당대로만 끝나면 좋은데 이게 이제 후세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좀 무서운 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당대도 길게 살기 때문에 네. 당대도 걱정을 같이 하는 걸로 하시는 걸로. 내 몸도 소중하니까요. 네. 내 몸도 소중하니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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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는데 이 환경 호르몬이 정말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맞아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뭔가 배달 음식을 자주 시켜 먹었던 입장에서 제 몸에 대해서 좀 미안하기도 하고 경각심을 가지면서 말씀 마저 들어야겠습니다. 예. 또 특히나 이제 예비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내 자녀를 위해서라도 더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환경 호르몬이 어떤 것들이고 어디에 많이 들어있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한정 소장님, 환경 호르몬도 종류가 다양하죠? 네, 맞습니다.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또 이제 이른바 조금 분류를 해서 이거 몇 가지인데요. 어떻게 좀 주의하셔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분류 기준 자체도 너무 다양하거든요. 네. 그런데 그래도 가장 이제 많이 나누는 과학자들이 이제 이 정도로 보통 분류한다 하는 4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네.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틈새 강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일단 환경 호르몬에 대해서 호르몬 보통 약자로 H 많이 적기 때문에 환경 호르몬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크게 4가지 분류잖아요. 첫 번째는 중금속 종류예요. 중금속 종류.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뭐 납이나 카드뮴이라든지 수은이나 뭐 이런 종류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살충제 종류. 그러니까 주로 그 농약으로 많이 이제 사용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벌레들이 다 갉아먹어 버리면 우리가 먹을 게 없으니까 이 벌레들 좀 죽여야 되잖아요. 해충들을. 네. 그래서 해충 방제 목적으로 사용하는 살충제 종류하고 또 방부제 종류. 요런 것들이 이제 두 번째 큰 이제 분류로 또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또 세 번째로는 잔류성 대기 오염 물질인데요. 요거 뭔지 이제 좀 이따 궁금하시겠지만 잠시 기다려주세요. 네네. 요거 이제 또 보통 팝스라고 이제 그렇게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4번째가 뭐냐 하면 플라스틱 종류. 아까도 지금 배달 음식 너무 많이 먹고 있다. 뭐 1+1까지 지금 걱정하고 계셨었잖아요. 그런데 맞습니다. 이런 이제 플라스틱. 네. 근데 플라스틱은
특히 이제 가소제 같은 것들이 많이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크게 네 가지인데 일단 이제 첫 번째로 중금속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린 그 납이라든지 카드뮴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요. 우리가 뭐 납덩어리를 먹거나 뭐 그러지는 않기 때문에 별로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 각종 중금속이 이온 상태가 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납 이온이잖아요. 그러면 납이 들어있는 수용액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무색이에요. 그리고 전혀 뭐 냄새라든지 맛이라든지 느껴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모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특히 이제 또 색상이 대단히 화려한 그런 이제 그 제품들에는 이런 납이 포함될 가능성이 되게 커요. 그래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또 아이들이 많이 만지는 것이 크레파스라든지 뭐 파스텔 같은 그런 이제 각종 색칠 용구들 또 이제 놀이터에 가면 되게 화려하게 예쁘게 이제 페인트 칠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페인트가 좀 벗겨지고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 중금속에 노출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크레파스 만지고 나서 이제 바로 손을 또 깨끗하게 씻으면 좋은데 크레파스로 하면서 또 옆에 있는 과자 집어먹고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입으로 또 유입이 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이제 이 중금속 종류 같은 경우에 특히 우리 몸에서 지방 조직하고 결합하면서 잘 빠져나가지 않게 되고 그러니까 이런 이제 그 뭐 납이라든지 카드뮴 같은 경우에는 또 아주 농도가 높을 땐 되게 심각한 이상을 일으키거든요. 이른바 이타이 병이라고 해서 그 정말 온 몸에 그 관절이 다 아픈 이런 이제 상태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신경계에도 많이 영향을 미쳐서 지능 저하 같은 경우에도 나비온은 많이 또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농도가 아주 높을 때 문제가 되긴 하지만 평소에도 우리가 요즘에는 또 이제 그거 많이 하시더라고요. 셀프 인테리어. 또 인테리어 너무 가격이 비싸서 그죠? 네. 그런데 그럴 때 이제 그 페인트를 직접 이제 칠하거나 하면서 좀 노출이 많이 되거나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생활 속에서 좀 많이 또 조심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살충제나 방부제 같은 경우에 사실 이제 또 그러니까 직접 농사 짓지 않으면 우리가 농약을 뿌리거나 하지는 않지만 그런데 각종 이제 채소라든지 과일들을 먹게 되면은 물론 이제 그 완전히 유기농으로 된 거 농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것을 사용하면 좋겠지만 그런 걸 먹으면 좋겠지만 너무 비싸요. 근데 농약을 친 것도 비싸. 근데 농약 안 친 건 더 비싸. 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또 친환경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유기농 제품 우리가 골라서 먹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면 깨끗하게 세척해서 먹어야 되는데 방법이 뭐냐 하면요. 무조건 흐르는 물에만 세척하면 되게 깨끗한 줄 알거든요. 더구나 살림 초보이신 주부분들이라든지 또 이제 배달 음식을 또 이제 선호하고 계시는 그런 이제 청년분들 저희 아들도 마찬가지인데 그럴 때 그냥 흐르는 물에 오래 씻으면 깨끗한 줄 알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물에다가 좀 담궈두었을 때 농약이 더 많이 좀 제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뭐 깻잎 같은 그런 잎채소 있잖아요. 이런 것들 한 5분 정도는 담궈주시고 네, 포도나 딸기 같은 경우에도 한 3 내지 5분 정도 물에 담궜다가 그 이후에 씻어주시게 되면은 이제 한 보통 담그는 물을 보통 3번 정도 바꿔주시고 마지막에 흐른 물에 한번 쓱 이제 헹궈주시면 되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세척하시게 되면 농약을 더 많이 제거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다음 방부제와 관련된 부분도 이거 뭐 어디 그렇게 많이 들어가나라고 생각하실 텐데 일단 우리가 사용하는 많은 화장품들 있잖아요. 피부를 예쁘게 유지하기 위해서 1일 1팩 하자 뭐 이런 분들도 있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마스크팩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비쌀수록 좋은 영양 성분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걔네들이 안 상하게 방부제가 더 많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이제 방부제로 들어가는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이제 환경 호르몬이 되는 약품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약품들을 사실 한 가지에만 또 계속 집중적으로 노출된 거 오히려 더 안 좋은 거예요. 네. 그래서 마스크팩 같은 경우에도 싼 제품하고 비싼 제품을 2개를 사요. 그러니까 한 가지를 많이 사시지 말고 조금씩 소량 구매를 하셔가지고 번갈아 가면서 쓰시는 거죠. 그리고 1일 1팩 하시지 말고요. 네. 뒤에 보면 적혀 있어요. 일주일에 한 2-3번만 사용하라고. 네. 그래서 일주일에 한 2-3번 정도, 한 2번 정도만 쓰시는 게 좋아요. 어쨌든 이렇게 항상 욕심을 내면, 네. 오버하면 모자란 말 못 하잖아요. 네. 그래서 한 2번 정도 팩해 주시게 되면 더욱 아름다운 피부를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피부는 좀 괜찮습니다. 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잔류성 대기 오염 물질. 요거 이제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게요. 일단 이제 제가 갖고 온 게 뭐냐 하면 가위를 가지고 왔는데 가위를 설명하려고
살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 가위를 살려고 보면 다 포장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네, 맞아요. 이런 플라스틱이 다 뭐냐면 PVC예요. PVC. 네. 근데 사실 플라스틱 중에서 제일 안 좋은 것 중에 하나예요. 이 PVC가 C가 클로라이드, 염소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태워도 뭐가 나오냐면 다육신이 또 나와요. 근데 다육신은 정말 청산가리의 거의 1000배에 해당하는 독성이 있다 할 정도로 적은 양으로도 엄청난 독성을 가지는 물질이거든요. 사실 이제 이게 전에보다 좀 나아진 게 전에는 막 통째로 다 포장했다. 그래도 여기 지금 뒤에는 종이, 앞에는 PVC거든요. 가위를 꺼내기 위해서 가위가 또 필요하다. 그 맞아요. 네. 그나마 얘는 좀 쉽게 꺼낼 수 있는데 어떨 때는 가위 필요해서 샀던 가위를 그저 이렇게 그 플라스틱 속에 포장돼서 못 꺼내는 그런 일도 생기잖아요. 그런데 그런 포장재가 거의 다 PVC라서 이제 이거는 또 PVC 사용을 좀 줄이자 지금 많이 이제 또 활동을 또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이옥신 같은 것도 이 잔류성 대기 오염물질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또 환경 호르몬으로서 우리 몸에서 생식 기능 저하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있고 또 한 가지 이런 잔류성 대기 오염물질 중에 하나가 퓨란이라는 거예요. 퓨란. 얘는 뭐냐 하면 이른바 휘발성 기체예요. 그래서 금세 날아가요, 다행히. 끓는 점이 31도씨밖에 안 돼요. 왜 물이 100도씨에서 끓잖아요. 근데 31도씨면 체온보다도 더 낮으니까 정말 빨리 휘발을 하거든요. 다행히도. 그런데 어떠냐 하면 뭔가 이제 음식물 우리가 조리를 해요. 그러면 이제 음식물 속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가열하는 과정에서 열 처리하는 과정에서 퓨란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제 우리가 집에서 요리할 때도 퓨란이 나와요. 하지만 이제 다행히도 이제 가정에서는 후드도 이렇게 작동시키고 창문 열고 이렇게 해서 요리하니까 괜찮은데 근데 이제 어떤 게 문제가 되냐면 음식 그러니까 통조림 뭐 참치캔 뭐 그다음에 호박죽 같은 것도 우리 다 이제 이게 밀봉돼서 들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뭐 캔에 들어 있는 캔커피 뭐 이런 것 이런 종류들 네. 그런 종류들 같은 경우에 다 가열해서 밀봉해 놓은 상태잖아요. 그러면 그때 음식 조리 시에 있던 퓨란이 그대로 이 안에 들어 있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캔을 이렇게 딱 뜯잖아요. 네. 그런데 보통 이제 사실 이제 참치캔이다. 그러면 캔을 뜯자마자 허겁지겁 먹지는 않아요, 보통은. 네. 참치캔을 뭐 왜 꺼내서 놓고 마요네즈 올려서 먹거나 아니면은 이제 김치찌개로 끓이고 그러면 그 사이에 다 휘발해요. 괜찮은데 캔커피는 왜 이렇게 뜯자마자 허겁지겁 마실 때가 있잖아요. 바로 그죠? 네. 근데 그건 정말 안 좋아요. 얘가 휘발성 기체라 그래도 날아갈 시간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식약처 공고사항이 한 1분에서 5분 정도는 뒀다가 드시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근데 5분 되게 길어요, 5분. 네. 너무 5분까지는 좀 힘들어도 네. 1분은 기다리자, 1분은. 네. 그래서 캔커피 이렇게 뜯으면 이렇게 1분은 좀 기다려서 드시는 것이 퓨란을 좀 제거하고 더 안전하게 들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플라스틱! 할 말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그래서 지금 다 못해요. 네. 앉아서 또 우리 오 박사님과 함께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소장님께서 아주 열정적으로 대표적인 환경 호르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었는데 마지막 4번 플라스틱에 대해서 할 말이 많다고 하셨어요. 하실 네. 말씀이 박사님도 네. 많으시겠죠? 네, 플라스틱은 이제 석유화학 물질 얻어낸 이런 그 플라스틱이란 단어가 이제 성형 가능하다는 뜻이라서 얘를 열에 녹여서 다양한 형태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실을 뽑아서 옷을 만든다던가 아니면 이제 솜사탕처럼 뿌려서 이렇게 마스크 형태로 만들 수 있고 병도 만들 수가 있고 그리고 네. 코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 몸을 감싸고 있는 대부분이 플라스틱 소재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부분요? 네, 대부분이요. 근데 이제 제 안경테도 그렇고 사실 이 유리로 알고 있지만 이 안경알도 이제 플라스틱이고요. 그래서 그런데 모든 플라스틱이 환경 호르몬을 포함하고 있는 게 아니라 몸에 무해하고요. 어떤 물질들은 이제 또 이 환경 호르몬을 포함할 수 있어서 자, 그러면 네. 시청자분들께서 이제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이요. 어떤 제품들을 우리가 특히 주의해야 할까일 네.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로서 조금 더 강조하고 싶은 환경 호르몬 제품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건데요. 네, 이건데요. 네, 영수증인데요? 만져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네, 너무 많이 만지죠. 네, 영수증인데요. 이건 가멸지라고 합니다. 색소를 뿌리면 열을 받기 전에는 투명하다가 이제 열을 가한 부분이 검은색으로 돼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글자를 인쇄할 수 있는데 뭐 은행 대기표라든지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소재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이제 열에 의해서 색깔이 변하는 그런 촉매가 들어가는데 그게 비스페놀 A라고 하는 BPA라고 하는 물질이고요.
마트에 가보시면 플라스틱 병에 BPA 프리라고 하는 그러한 반찬통이나 이런 걸 네네. 발견할 수 있는데 우리 제품은 비스페놀 A를 쓰지 않았다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팀이 이 영수증을 이걸로 실험을 해봤어요. 저희가 20초 정도 만진 다음에 이 손가락 끝에 이제 마디 하나에 얼마만큼 이제 비스페놀 A가 묻어나는지 실험을 했더니 한 20마이크로에서 40마이크로 정도가 이제 지문 하나에 포함된다는 것을 확인했고 이 양이 그 물벼룩의 그 생식 능력을 한 10% 정도 저하해야 한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초밖에 안 만졌는데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BPA는 폴리카보네이트라고 하는 PC라고 적혀 있는 플라스틱의 원료인데 과거 10년 전까지는 애기 젖병으로 썼었는데 그 비스페놀 A의 위험성이 알려지고 나서 이제 젖병으로서 퇴출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요즘은 친환경 영수증이라고 해서 네. 비스페놀 A 말고 네. 다른 물질로 대체해서 나오는 게 있지 않나요? 네, 비스페놀 S라는 물질을 사용하는데 S. 근데 이게 물론 비스페놀 A보다 100배에서 1000배 정도 독성이 낮지만 그렇다고 해서 독성이 아예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수증을 만지더라도 이제 손을 좀 씻으시고 최대한 이제 덜 만지도록 노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변에서 굉장히 흔히 볼 수 있는 영수증에 치명적인 환경오염 이렇게 영향이 있다니 너무 놀라운데요. 소장님께서는 어떤 걸 준비하셨나요? 네. 그 제가 아까 필요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거 캔 말씀드렸었잖아요. 네. 그런데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 캔에 있는 음료를 마시다가도 비스페놀 A에 노출될 수도 있습니다. 네. 뭐가 문제냐 하면 일단 우리가 캔은 그냥 금속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처리는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요즘에 또 캠핑을 워낙 이제 또 많이 가시고 코로나 시대에 더 많이 또 가셨잖아요. 그런데 캠핑하시는 분들 중에서 비어 치킨이라고 해가지고 맥주 캔을 이용해서 여기에다가 바로 그냥 뭐 닭을 좀 이렇게 요리하신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되게 간단하게 이제 1인용으로 해서 이런 경우 다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사실 우리가 금속 캔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캔으로 사용되는 알루미늄이나 철은 대단히 반응성이 큰 금속이에요. 그냥 두면 바로 다 녹슬어요. 그리고 우리가 음료를 못 마셔요, 녹슬어서. 그러다 보니까 얘를 플라스틱으로 코팅을 해놓은 거예요. 이 코팅한 것이 바로 에폭시 수지인데 그거의 원료가 비스페놀 A입니다. 이 영수증에도 많이 들어있는. 그럼 여기 이제 이 비스페놀 A로 지금 다 코팅되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다행히도 이제 또 우리나라 식약처, 우리 대단한 우리나라의 식약처, 네, 여기에서 기준치를 또 다 마련해 놨어요. 네. 그리고 그다음 또 얼마 전에 조사를 해봤더니 사실 뭐 대단히 적은 퍼센트, 1% 미만으로밖에 노출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한두 캔 먹는 거 정도는 신경 안 써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네. 하지만 가열을 하거나 하는 건 정말 안 좋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이제 비어캔 요리 이런 거 절대 하시지 마시고 그다음에 저는 또 안 하는 게 편의점에 가면 겨울철에 그 따뜻한 캔커피 되게 맛있게 보이잖아요. 네, 절대 맞아요. 안 마셔요. 네. 그래서 그 이제 이렇게 편의점에 그 따뜻한 온장고 있잖아요. 온장고에 네. 가서 보면은 유리에 담겨 있는 음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더 비쌀 경우가 많아요. 네. 근데 유리에 담겨 있는 거 꼭 드세요. 두유 같은 거. 네, 네, 두유라든지 꿀물 있습니다. 애용합니다. 네, 네, 네. 네. 커피도 유리병에 담겨 있는 경우 있거든요. 그걸 이용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뜨겁고 그다음에 또 이제 그 캔커피 같은 경우에도 우유 성분이 같이 들어가게 되면 유지방이 들어있잖아요. 네, 그리고 커피 자체도 지방이 또 포함되어 있거든요. 뜨겁고 기름기 있는 국물에서는 더 용출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소장님 말씀 듣다가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는데 이제 뜨거운 열 가하는 걸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그 어르신들 믹스커피 많이 드실 때 네. 숟가락이 옆에 없으면 그 봉지로 저어서 드시거든요. 그거 제발. 그거 안 되는 네, 그거 안 거죠? 된다고 여러 번 얘기하는데 이거를 또 제가 이제 현미경으로 찢어서 다 봤어요. 보면은 그 봉지가 한 겹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되게 다층 필름이거든요. 그러면 사이에 또 그 컬러로 인쇄된 부분 있잖아요. 근데 찢어서 보면은 그게 노출되어 있어요. 그런 찢어서 된 부분이. 그리고 또 이지 커팅이라 그래서 잘 찢어지게 된 부분 있잖아요. 네. 그 부분으로 뜯으면은 더 그런 면이 더 잘 노출돼요. 그런 게 노출된 상태에서는 더구나 이런 염료들, 그러니까 컬러가 들어있는 염료에는 중금속도 일부 아주 조금이지만 들어가 있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제발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도저히 저럴 게 없다. 그럼 어떻게 하시냐면은 조금만 따라요. 조금만 따라서 이렇게 제가 쓰는 방법이 네, 이렇게 이제 돌려주시면 그러니까 이 물의 그 흐름에 의해서 섞이거든요. 그런 네네. 다음에 물을 더해서 드시게 되면 됩니다. 네. 환경 호르몬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 바로 플라스틱이거든요.
저희가 정말 많이 사용을 하면서도 플라스틱 하면 왠지 좀 좋지 않은 이미지가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창현 씨 어때요? 과연 정말 그럴까요? 과연 정말 그럴까요? 사실 플라스틱 너무 잘 써왔거든요. 그래서 이 말을 듣자마자 저의 돋보기에서 이렇게 불이 켜졌습니다. 오, 네, 끄고 가야겠죠? 좋은 네. 소개를 또 박창현의 정말. 네. 알쏭달쏭 호기심 돋보기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앞서 말한 대로 플라스틱과 환경 호르몬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제가 오늘 특별히 두 분을 위해서 OX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아, 네, 너무 예감을 좋습니다. 하셨는지 벌써 들고 계시는데요. 들고 계시네요. 네. 예. 자, 문제를 잘 듣고 OX판에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문제. 되게 많이 들어본 말이에요. 페트병에 뜨거운 물을 붓거나 얼리면 환경 호르몬이 나온다.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들어주세요. 이거 당연히 O 아닌가요? 네. 오동현 박사님, 정답이 뭔가요? X입니다. 네. X입니다. 네. X라고요? 네. X라고요? X라고요? 페트병이 이제 뜨거운 물에 닿으면 이제 약간 하얀색으로 변하면 색깔이 변하는데 이것은 이제 열에 의해 성형이 가능한 물질이기 때문에 그 온도에 가까워졌기 때문에 이제 쪼그라드는 거지 테레프탈레이트나 아니면 뭐 비스페놀 같은 물질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페트는 우리 섬유, 폴리에스터라고 쓰여 있는 그 섬유의 같은 성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문제가 된다면 저희가 옷으로도 입기 어렵겠죠. 페트병에 관련된 오해와 진실 한번 알아봤는데요. 네.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라스틱 그릇에 따뜻한 뜨거운 음식을 넣으면 환경 호르몬이 나온다. 네. 자,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O. 네, 이번에도 역시 나온다고 하셨는데요. 네. 소장님, 정답을 알려주세요. 아, 근데 맞추신 걸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 네. 정답은 세모입니다. 채모요? 아, 네, 세모요?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다. 플라스틱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플라스틱도 네. 종류가 좀 다양해요. 네, 워낙 다양하니까요. 네, 자 그래서 제가 플라스틱을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우리 저기 배달 음식 많이 드시게 되면 많이 보는 많이 영상. 보던 거예요. 혹시 제 집에서 가져온 거 아니시죠? 네. 저희 집에도 좀 있어가지고 아, 네. 네, 일단 오.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요런 용기에 많이 담아오잖아요. 보쌈. 네, 쭉. 네, 네, 네. 네. 이거 어제 저도 어제 바빴어가지고 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뭐라고 적혀 있냐면 PP라고 적혀 있거든요. PP. 네. 그리고 이제 밑에 뒤집어도 PP라고 적혀 있어요. PP는 폴리프로필렌의 약자인데 대부분의 전자레인지용 용기는 이 PP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PP는 상당히 안전한 편이에요. 그래서 그 판매하고 있는 우리가 이제 이거는 그냥 이제 배달 음식에 포함돼서 왔지만 따로 돈 주고 사는 그런 전자레인지용 용기 있잖아요. 그것도 보시면 거의 다 PP예요. 네. 그래서 이거는 다시 재사용하셔도 돼요. 그리고 오히려 사는 것보다 밀폐력이 더 좋더라고요. 저도 이거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지금 또 재사용할 거거든요. 네, 네. 많이 재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든지 이제 재사용하실 수 있는데 주의하실 게 뭐냐면 자 여기도 이제 딱 보시면은 여기에는 이제 밥이나 어떨 때는 또 이제 그 중국집에서 볶음밥 시키면 국물 여기에 담겨서 맞아요. 오잖아요. 네. 얘는 PP예요. 네, PP 써 있습니다. 네. 근데 얘는 PS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PS입니다. 네. PP와 PS는 정말 달라요. PS는 뭐냐면 얘가 PS예요. 어? SS 스티로폼. 네, 네. 예, 정식 명칭은 스타이로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PS는 뭐 이거를 음식 용기로 해가지고 돌리고 이런 거 안 하는 거 알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이거는 그냥 이 PS를 발포시킨 거예요. 얘랑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네, 어. 그러니까 성형 상태만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뜨겁고 기름기 있는 국물을 만약에 담아서 전자레인지에 돌리거나 하게 되면은 스티렌 다이머나 스티렌 트리머 같은 환경 호르몬의 우려가 있는 물질이 녹아 나옵니다. PS인지 PP인지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진짜 보기에는 뭐 거의 똑같잖아요. 근데 또 이렇게 보여드렸더니 오늘 아까 이제 그 저 분장실에서 이렇게 관찰력이 좋으신 또 작가님께서 이게 더 반짝거려요 이렇게 광택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나요. 네. 네네네. 근데 아니에요. 뭐 이게 그 어떻게 가공하느냐에 따라서 틀린 거예요. 보시면은 얘는 PP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건 포장 용기로도 사용되는데 얘는 PS예요. 똑같죠? 오. 네.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가공됐는지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시려고 하시지 확인을 말고요. 해야겠네요. 네, 적혀 있는 걸 보고 확인하시면 되겠어요.
그냥 이제 딱 기억을 하시기를 PP 좋아, PS 나빠. 같이 한번 하실까요? 시작. PP 좋아, PS 나빠. PP 좋아, PS 나빠. 네, 와. 와. 이해가 잘 되네요. 네. 처음으로 이 돋보기에 호기심 해결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가 생겼습니다. 저는 이 돋보기를 오늘 집에 들고 와서 집에 있는 모든 플라스틱 용기를 보면서 PP 좋아, PS 나빠 이거를 한번 자세히 보려고 합니다. 호기심 돋보기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우리가 정말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많았다는 걸 알 수 있었는데 반가운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오 박사님, 환경 호르몬이 나오지 않는 친환경 플라스틱을 개발하셨다고요? 사실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가지고 오셨네요. 네, 오, 그렇습니다. 직접. 네. 야, 오. 그 폴리카보네이트라고 하는 투명한 이러한 소재가 이제 아까 내열성이 좋아서 컵이라든지 아기 젖병으로 많이 사용되는데 뭐 주요 성분이 비스페놀 A라는 환경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비스페놀 A 대신에 그 아이소솔바이드라고 하는 식물성 바이오 물질을 이용해서 플라스틱을 만들었고 저희 연구 개발을 해서 이렇게 시제품으로서 이거는 지금 아까 제가 플라스틱은 열에 의해 가공할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쌀알처럼 이렇게 파우더 형태로 소재를 만들고 얘를 이제 열에 녹여서 이런 다양한 붕어빵 틀에 넣고 다양한 제품을 만들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저희 기술을 이전해서 플라스틱을 제조하고 있는 회사에서 이렇게 안경테도 만들고 네, 써볼까요? 네. 박사님 네. 끼신 안경이랑 똑같은 아닙니다. 이거는 것 제가 같아요. 구매한 거고요. 이거는 제가 이제 저희 그 기술 이전한 업체에서 만든 소재입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아무 차이가 없고 오히려 더 멋진데요. 감사합니다. 네. 이게 그러면 식물성? 식물의 어떤 재료로 만든 건가요? 식물에 이제 그 식물을 이제 작은 단위로 쪼개면 이것을 이제 그 플라스틱을 만드는 그 전 단계 물질을 이제 단량체라 그러는데 이 단량체 물질을 식물에서 추출하고 그래서 화학 반응을 통해서 이렇게 물질들을 이렇게 기차 있듯이 이렇게 이어 나가는 거를 이제 중합이라는 공정을 거치면 이제 플라스틱이 만들어지는데요. 이 소재 특성이 이제 저희가 개발했는데 강철보다 비강도 이제 무게를 이제 같은 무게일 때 어떤 게 강도가 높으냐를 측정했을 적에 이제 강철과 같은 강도를 가지고 이제 300도를 견딜 수 있다라고 저희가 보고해서 기존에 있는 석유 플라스틱보다 이제 기계적 물성이 더 좋으면서 이제 독성이 없는 물질로 밝혀졌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것을 국제 공인 독성 테스트를 했던 결과 이제 1단계에서 5단계 정도 독성을 파악했을 때 이제 5단계 가장 높은 독성이라고 한다면 이제 1단계 미만의 독성을 가진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장점이 정말 많은데요. 아니 환경 호르몬이 나오지 않는데 또 네. 기계적인 재료의 물성도 뛰어나다니까 네. 개인적으로는 이 재료공학과를 전공하고 있는 학생으로서 정말 본받아야 될 만한 연구가 아닌가 네, 감탄의 박수가 절로 나옵니다. 네, 와. 그리고 네. 그 비스페놀 저희가 이제 비스페놀 A 대신에 비스페놀 S 같이 화학자들이 이제 좀 더 독성이 약한 걸 개발하고 있듯이 저희는 좀 더 나아가서 이제 바이오 물질로 만들면 이제 더 독성이 낮으면서 같은 성능을 가질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하는 게 저희 연구팀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네. 환경 호르몬이 워낙 이제 위험하다 이렇게 알려져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대체 물질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어떤가요? 그 부분은? 네. 아까 그 비스페놀 A도 이제 문제가 돼서 이제 영수증에서 최근에는 거의 다 이제 비스페놀 S 영수증으로 바뀌고 있는 추세고 장난감 말랑말랑한 장난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프탈레이트랑 기존에는 프탈레이트라는 독성이 강한 이 그 환경 호르몬을 하였는데 대체 물질들이 이제 많이 개발돼서 최근에는 상대적으로 100배에서 1000배 독성이 낮은 가소제, 플라스틱을 말랑말랑하게 하는 소재들을 사용하고 있고 저희 연구팀은 더 나아가서 이제 바이오 물질로 이것을 대체하고자 하는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얘기를 듣자마자 와 진짜로 돈이 될 만한 연구를 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네. 그야말로 국부의 원천이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이러한 플라스틱은 우리나라에서만 원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런 좋은 그 대체제는 전 세계에서 원하는 플라스틱이거든요. 모든 나라들이 다 환경호르몬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지금 다들 심각하게 그쵸. 대처를 해야 된다라고 다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좋은 국부의 원천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그 전 세계 지점을 또 이제 다 해서 이렇게 생산해서 이렇게 많이 이제 판매하고 그야말로 지구를 구하는 히어로가 아, 네. 되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와! 네, 이렇게 이 시간 환경 호르몬에 대한 이렇게 유익한 시간을 함께 하고 있는데 두 분 혹시 환경 호르몬이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게 언제쯤인지 아세요? 그렇게 오래되진 않은 것 같은데요. 네, 동감합니다. 네,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것 같다 추측을 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준비한 시간 대인열의 잡학사전 지금부터 함께 출발하겠습니다. 이제 환경 호르몬에 의한 피해가 밝혀진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1952년 네, 미국 플로리다주 해안에 대머리 독수리 다들 아시죠? 네. 대머리 독수리 가운데 80%가 불임이고 또 짝짓기와 새끼 양육의 본능을 상실했다라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오. 이 문제를 이제 공론화한 장본인은 미국의 해양생물학자 레이첼 카슨인데요. 어떤 분인지 사진으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바로 이분입니다. 다들 받으셨죠? 네. 무려 5년간 방대한 자료 조사를 했고 1962년에 침묵의 봄이라는 책을 출간하게 됩니다. 이 책을 통해 당시 흔히 쓰이던 이것이 자연과 인간에게 심각한 위협이 된다라는 사실을 최초로 대중에게 알려서 큰 파장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과연 레이첼 카슨이 말한 자연과 인간을 위협하던 이것은 무엇일까요? 제가 힌트를 한번 드릴까요? 주셔야죠. 어디에, 네, 뭐가 지나갈 때 저기도 이제 곧 여름인데 이거 어디 여행을 가거나 캠핑을 가거나 브랜드 이름밖에 생각이 안 나서 제가 네. 모기 아닌가? 모기. 네, 칙 하면서 모기가 나나 봐요. 아. 네. 모기는 윙. 그거. 정답은 네. 살충제. 그냥 살충제. 네. 정확히는 농약과 또 살충제 성분이었던 DDT 성분입니다. 이 DDT는 살충제 일종으로 전 세계에서 최초로 주목받은 환경 호르몬인데요. 최 소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 DDT가 만들어진 건 언제였냐면 1939년이에요. 되게 오래전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스위스의 화학자인 파울 밀러 씨가 이걸 생산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후에 너무 이제 좋은 거예요, 얘가. 살충 효과 끝내주고, 제초제로도 사용할 수 있고, 그래서 너무너무 좋아서 이제 농약으로도 사용하고 또 각종 해충을 구제하는데도 효과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노벨상까지 준 거예요. 1948년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기도 했었던 그러한 이제 약품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세계제 2차 대전 때 엄청나게 많이 사용한 거예요. 일단 이제 뭐 군대가 움직여야 되잖아요. 전쟁을 하려고 그러면은. 그런데 그때 이제 그런 막사에서 뭐 벼룩이나 이 같은 게 엄청나게 많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런 이제 해충의 구제에 또 주로 많이 이제 활용을 했었고요. 우리나라하고 가까운 것이 우리나라가 6.25를 겪었잖아요. 그때 이제 피난민들이 이렇게 들어가면 하얀 가루를 확 뒤집어 쓰게 하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전부 다 바로 DDT였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게 엄청난 독성을 가지고 있고 환경 호르몬으로 이제 작용을 하고 뭐 그런 걸 알고 있었으면 그렇게 그때는 몰랐죠. 몰랐었던 거죠. 네. 하지만 그 인체 내에서는 우리 제일 중요한 그러니까 세포 내 소개가 또 미토콘드리아입니다. 여기에서 호흡 과정을 일어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에너지를 생산시키고 그 영양분을 산화시키는데 이 과정을 방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지방 조직하고 결합해서 정말 오래오래 남을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1962년에 출간된 침묵의 봄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 책이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이제 영향을 받는 곳이 DDT를 생산해서 판매를 하던 농약 회사, 그리고 또 이제 정부 기관들, 그리고 또 이제 이 그 농약 회사의 사주를 받은 언론 기관들, 뭐 다들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뭐 각종 음해 공작을 하는 거죠. 이 내용은 다 가짜야, 잘못된 거야, 뭐 이러면서 방해를 했지만 레이첼 카스는 꿋꿋이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았어요.
않았던 거죠. 결국은 그래도 이 주장을 다 받아들여서 1969년에는 이제 미국에서 DDT가 완전히 이제 규제가 됐었죠. 더 이상 판매하지 않도록 되었고요. 1970년에는 미국에서 환경보호청도 설립을 했고요. 네, 그 다음부터 그야말로 이제 정말 지구를 보호해야 된다. DDT와 같은 독한 약품들, 환경 호르몬이 될 수 있는 이런 약품들을 규제해야 되겠다는 움직임이 시작이 된 거죠. 지구를 구할 수 있었던 책입니다. 네. 오동엽 박사님, 환경 호르몬 이야기할 때 또 하나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책이 있다면서요? 네. 미국 생태학자인 테오 콜번이 1996년에 도둑맞은 미래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이 내용이 뭔고 하니 1970년대, 80년대 조사를 해보니까 야생동물의 섭식 장애라든지 아니면 태아가 손상된다거나 기형이 발생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해서 발견된다는 것을 발견했고, 비단 이것이 야생동물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인간의 그 내분비기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하셔서 호르몬 교란 이론, 그러니까 화학물질이 호르몬을 교란시킬 수 있다라는 이론을 주창하신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1940년대부터 네. 화학의 시대가 열리게 되면서 이제 화학물질을 개발하는 일이 큰 인류의 축복이기도 했지만 이제 무분별한 사용으로 이제는 부메랑이 되어서 우리의 일상을 공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 시점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또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배익열의 잡학사전이었습니다. 자, 오늘 함께 저희와 이제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하실 시간을 좀 드릴게요. 먼저 소장님부터. 네, 지금까지 이제 말씀드린 거 말고 또 한 가지 더 추가하고 싶은 얘기가 환기만이 살 길이다. 이 환기. 말씀을 꼭 드리고 환기. 싶어요. 네. 네. 근데 이제 지금 그러니까 곧 여름 뭐 엄청 무더위가 지금 바로 올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에어컨을 틀고 그다음에 문을 닫아놓고 계속 살게 되잖아요. 그런데 얼마 전에 이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연구 결과도 마찬가지인데요. 어쨌든 환기를 잘 해야지만 이런 환경 호르몬의 그 가정 내의 농도를 좀 낮출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 냉기가 빠져나가는 게 막 전기세가 빠져나가는 것 같아, 전기 요금이 빠져나가는 것 같아, 아까워서 막 닫아놓으시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환기만이 살 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환기 꼭 네, 기억하겠습니다. 더불어 PP 좋아, PS 나빠. 네, 이것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자, 박사님. 네, 저는 이제 배출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이제 당연히 이제 유입되는 것을 최소화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제 물을 많이 마시거나 이제 이뇨 활동을 활발하게 해서 이제 이 소변으로 이제 환경 호르몬들이 배출될 수 있게 도와주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녹황색 채소 같은 이제 식품을 골고루 섭취함으로써 면역력을 증가시키고 이제 이것들을 분해할 수 있는 이제 뭐 몸에 힘을 키워서 이것들을 이제 독성을 최소화시키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환기하면서 물 한 잔 하는 네, 걸로 맞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환기 타임 가지면서 여유롭게 커피 한 잔이 아니라 물 한 물 잔 한 잔.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오늘 두 분 모시고 환경 호르몬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네. 배 교수님 시간입니다. 환경 호르몬은 뭘까요? 한 줄로 정리해 주신다면. 네. 환경 호르몬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무서운 사일런트 킬러가 될 수 있지만 네. 네. 하지만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잘 관리를 하면서 평생 동안 우리가 함께 가야 될 존재이다라고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아유, 명쾌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MC님 다르십니다. 와. 이미 우리 생활에 만연하게 존재하는 환경 호르몬 완벽하게 예방할 수는 없겠지만요. 언제나 우리 주위에 있다는 것 인식을 하고 또 주의를 하면서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즐겁고 유익한 이야기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자, 인사 함께 할게요. 과학으로 보는 세상, 씨.